네, 2교시 들어가겠습니다. 2교시에서는 일단 9번 문제부터 이제 진행을 할 것인데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좀 난도가 높기 때문에 좀 후반부에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일단 먼저 10번 문제부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왔었던 논리학적인 명제 논리 구조로 분석할 수 있는 문제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시면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반드시 참인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되는 정보들, 참인지 거짓인지가 단정이 안 되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일단 배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은 상황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 정도 문제 번호 때는 보통 형식 논리학적인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딱 봐도 반드시 참인 것을 묻는 발문 자체가 이거는 명제 논리나 수로 논리식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와 같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죠. 자, 그랬을 때 이와 같은 전반부의 정보는 사실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될 겁니다. 다음 사실들이 밝혀졌다. 즉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정보는 전부 다 참이라는 소리죠. 그랬을 때 요 녀석들을 각각 조건명제식으로 기호화를 해보죠. 첫 번째 A이면 B이다. 이건 간단하게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B와 C가 모두 선정되는 것은 아니다. B와 C가 모두 선정된다는 것은 이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얘를 다시 풀어내면 not B 또는 not C, 즉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선발되지 않는다. 그 다음 세 번째 B와 D 중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된다. 이거는 그냥 선언 구조 형태로 바로 정리가 되죠. B 또는 D의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C가 선정되지 않으면 not C이면 B도 선정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발문을 봐도 그렇고 본문의 전반부를 봐도 그렇고 우리한테 확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게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명제식 정보의 문제 패턴에서 처음에 출발을 하려면 일단 확정적으로 어떤 것은 참이다 혹은 어떤 것은 거짓이다 이와 같은 정보가 주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보기를 보더라도 A와 B 가운데 적어도 한 도시는 선정되지 않는다. 조건명제 형태라고 일단은 바로는 직관적으로 안 보이죠. 그 다음 B도 선정되지 않고 C도 선정되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연원명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확정적인 정보를 그대로 줬어요. 그 다음 D는 선정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즉 보기에서도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바로 확정적인 정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 특강 같은 것에서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와 같이 대부분의 정보가 조건명제나 선언명제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조금 자리를 바꾸거나 다른 식으로 변환을 했을 때 여기서 양도논법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이 발생을 하면 양도논법을 바탕으로 확정적인 정보를 하나 도출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은 공통적인 항목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전권과 후권에 공통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딱 눈에 보이는 것은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 전부 다 BC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녀석 같은 경우 선언명제는 조건명제로 바꿀 수가 있죠. not P 또는 Q가 P이면 Q이다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양도논법을 활용했을 때 P이면 Q이고 not P여도 Q이면 P가 참이건 거짓이건 이 세 개는 이렇게 두 가지의 경우로 양분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경우건 Q가 참이라는 정보가 확정적으로 도출될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첫 출발점으로 삼으면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됐었죠. 자, 이제 이 녀석을 바꿔보겠습니다. not P 또는 Q이니까 이 B가 참이면 not C이다가 도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녀석 같은 경우 다시 후권 부정을 하면 B이면 C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요 양자, 이 출발점이 전부 다 참의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 녀석으로 시작을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할 것이고 이걸 다시 뒤집어 보면 되겠죠. 뒤집어 보면 C이면 not B가 됩니다. 그러면 요 녀석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거는 첫 번째 출발점이 서로 모순관계, 참과 거짓으로 양분이 됩니다. 자, 세 개가 양분되더라도 not B는 확정이 되죠. 그래서 첫 출발점은 not B라는 게 나옵니다. not B. 얘가 참이고요. not B가 참이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것들을 집어넣으면 되죠. B가 거짓이면, 즉 선정이 되지 않으면 이 세 번째 정보를 통해서 D는
확정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나왔죠. 그래서 윤서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은 맞다는 것이 판정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니은에 B 선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것까지 확정이 되죠. 이것까지는 확정이 되죠. 근데 C가 선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정할 수가 있는가? C는 요 관계로 놓고 보던 요 관계로 놓고 보던 자 B가 확정이 되지 않으면 요 전건이 두 가지를 정리했을 때 요 전건이 거짓이 됩니다. 전건이 거짓이면 후건은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기 때문에 C와 관련된 판단은 확정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니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진술이 요 두 번째 후반부 진술이 100% 단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보류 즉 알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참이라고 확정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제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기억 A와 B 가운데 적어도 한도치는 선정되지 않는다.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나오죠. 이것만 가지고도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윤석 가지고 적어도 한도치는 선정되지 않는다. 기억은 맞다는 판단을 바로 도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10번 문제를 정리를 하고 후반부에 나오는 이런 형식 논리학적 문제까지 이제 추가로 한 상태에서 9번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이어서 다시 첫 번째, 우리가 첫 번째 봤었던 패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좀 빠르게 가볼게요.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좀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에서 발문은 그냥 단순한 내용, 부합 여부였고요. 첫 번째 문단, 수메르 문자 체계는 두 개의 기호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숫자에 사용되는 것, 하나는 다른 종류로서 어디에 요 토지, 사유물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얘들은 다른 말로 이 두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것처럼 사물과 숫자에 한정된 기호들이었습니다. 기록 자체도 사물을 표현하거나 숫자에 한정되는 식으로만 사용됐었다는 거고요. 그와 관련된 정보들 중에서 이제 정보에서 확정되는 것들 이와 같이 왜 특정한 어떤 영역에서만 기록이 남아 있는가? 이 당시에 문자 체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드러낸다든가 내 생각을 드러낸다든가 하는 용도가 아니라 딱 어디에 이와 같은 거래 기록을 남기는데 주로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되게 한정적으로만 사용됐었다. 이게 두 번째 문단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죠. 자, 그 다음 중간 부분을 보시면 완전한 문자 체계와 불완전한 문자 체계를 비교해주고 있는데요. 완전한 문자 체계는 구어의 범위를 포괄하는 겁니다. 시까지 쓸 수 있는 것. 불완전한 문자 체계는 특정 종류의 정보만 표현할 수 있는 기호 체계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한 문자 체계에는 라틴,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 브라유 점자 같은 것들이 포함되고 지금 우리가 첫 번째 문단부터 봤었던 이 수메르 언어는 불완전한 문자 체계에 속한다고 보면 되죠. 자, 이와 같이 수메르인들이 불완전한 문자 체계를 사용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실제로 불편함을 별로 느끼지 않았었다. 얘들이 이 사람들이 문자를 굳이 만들어서 쓴 이유는 구어를 베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거래 기록의 보존처럼 구어로는 하지 못할 일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정보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1번 원시 수메르어 문자 체계는 구어를 보완하는 도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완이라는 키워드나 개념이 이 글에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 본 것처럼 문자를 만들어 쓴 이유는 구어로 하지 못할 일을 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된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런 말이 결국 구어를 보완하는 성격으로서 문자를 만든 거구나라고 충분히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번 선지는 이제 바로 더 맞는 것이죠. 두 번째, 원시 수메르어 문자 체계는 요거는 감정을 표현하는 완전한 문자 체계, 시를 쓸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주는 완전한 문자 체계가 아니라는 이 문단 후반부의 대비 구조에서 역시 바로 도출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3번. 요것도 두 번째 문단에서 정독해 왔으면 이런 고비용의 기호를 장부 기록 이외에 활용할 이유가 없었고 그 전문장 이렇게 기호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이건 되게 소수만, 극소수만 사용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사용할 줄 아는 것은 아니었다. 맞는 설명이죠. 일부만 사용했으니까요. 그다음 4번. 원시 수메르어 문자는 사물과 숫자를 나타내는데 상이한 종류의 기호를 사용하였다. 이거는 첫 번째 문단에서 바로 체크했었죠.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5번. 원시 수메르어 문자와 마찬가지로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는 구어의 범위를 포괄하지 못했다. 즉 불완전한 문자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서 완전한 문자 체계에 속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5번이 정답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자, 바로 12번 문제. 12번 문제 역시 다 다루진 않고 핵심적인 것만 좀 정리하고 바로 선지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읽으시면서 왕의 이름이 계속 바뀌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왕 이름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이게 선지에서 분명히 그 시기별 차이 같은 것, 어떤 특정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 같은 것들을 보통 물어보게 될 거니까요. 그와 같은 차이를 바로 변별하려면 어떤 지점에서 변화가 발생했는가가 결국 왕의 이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이 왕의 이름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형태로 이 경계선을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태조 나왔죠. 태조는 그래서 국왕이 되자마자 승려 신분증 도첩을 발급했고 도첩을 신청을 하려면 면포 150필을 내야 된다는 규정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태종 즉위한 지 16년째 되는 해 관청으로 하여금 도첩을 위조하는 게 그 전에 문제가 되는데 위조하는 승려들을 색출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종과 요거는 못하네요. 태조와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은 태조가 세운 방침을 준수할 뿐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는 않았다. 즉 이렇게 도첩을 받고 실제로 승려 생활은 하지 않은 채 이와 같은 군역을 담당할 필요가 없었던 이제 부자 같은 경우, 그렇게 부자 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별도로 처벌 못했었던 것은 태종 그다음 세종까지 계속해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어떤 대책 없이 그대로 유지가 됐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3문단 세조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책을 세우라고 명령을 했고 새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도첩을 신청한 자가 내야 될 면포 수량을 30필로 낮추되, 자, 단순히 이게 돈으로만 해결할 수 없게끔 만든 거는 불교 경전을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달았었던 겁니다. 이런 조건이 세조 때 추가가 되었고 예종 때는 도첩 신청자가 납부해야 될 면포 수량을 20필 덜 늘렸으니까 예종 때는 요 30필에서 늘어난 거니까 50필. 그 다음 법화경이 추가됐습니다. 조건이 더 까다로워진 거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것이 효과를 봤고요. 성종 때에는 반대 의견이 제시가 됐지만 성종은 거부하고 예종 때 만들어진 규정을 그대로 유지했으니까 여기는 변화가 없습니다. 자, 성종. 이런 식으로 각각의 왕별로 특징적인 점들을 체크를 하고 오셨으면 쉽게 판단됐을 겁니다. 1번 태종 면포의 수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었죠. 그대로 갔습니다. 이게 바뀐 거는 면포 수량이 확 줄어든 것은 세조 때입니다. 일단 틀렸죠. 2번 태조는 자신이 국왕이 되기 전부터라고 돼 있는데 아니었죠. 국왕으로 즉위하자마자라고 했습니다. 국왕이 되자마자 승려가 되려는 자들에게 도첩을 발급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되어 가지고 면포 120필이라는 기준이 제시된 거니까 국왕이 되기 전 아닙니다. 3번 세조가 즉위한 해부터 심경, 금강경, 살달타를 암송한 자에게만 도첩을 발급한다는 규정이 시행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세조 즉위는 3문단에 나와 있고요. 3문단에서 세조는 심경, 금강경, 살달타, 암송을 조건을 내세우긴 했는데 이거 언제 나온 건가요? 이와 같은 방책은 수년 후에 즉위하고 수년 후에 방안을 마련해봐라 라고 명령한 이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역시 3번 틀렸죠. 즉위한 해부터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성종 때 예종의 규정이 바뀐 게 없습니다. 법화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받은 자가 면포 20필을 납부할 때에만 도첩을 내주게 해줬다. 자, 법화경은 포함이 된 거니까 맞는데 면포 20필이 아니죠. 50필이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종 때 도첩 신청자가 내도록 규정된 면포 수량은 세종 때는 아직 안 바뀌죠. 세조까지 가야지 30필로 바뀝니다. 따라서 150필. 그 다음 예종 때는 50필. 앞쪽이 더 많죠. 윤석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나의 선택지를 만든 거긴 한데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선택지였을 겁니다. 자, 그 다음 바로 13번.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미국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총기 발생과 관련돼 총기 사건과 관련돼서 경찰관들이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여기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
많이 경험하진 않지만 그래도 매년 약 600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고 200명은 부상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숫자 자체가 뭐 상당히 큰 비중이라고 보지는 못하죠. 대부분은 총격 사건을 경험하지 않고 은퇴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수입니다. 상대적으로 본다면. 하지만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 어떤 문제를 겪는가? 중요한 심리 현상 중에 하나가 시간, 시각, 청각 왜곡을 포함하는 지각 왜곡 현상입니다. 이와 같은 지각 왜곡 현상은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전체적으로 이 전체 지각 왜곡을 경험하는 사람들 중에서 83%의 경찰관은 시각 왜곡을 다 경험하고, 그 다음 그들 대부분은 시간이 감속해서 모든 것이 느려진다는 식으로 느낀답니다. 이건 구체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 56%는 시각 왜곡, 63%는 청각 왜곡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총격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서 제일 많은 비중은 지각 왜곡 중에서도 시간 왜곡을 겪고 나머지 두 가지 왜곡은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겪게 되는 거라고 보는 게 맞죠. 자, 구체적인 어떤 현상들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가볍게 넘길게요. 그 다음 3문단. 그 다음 경찰관은 사건 후 수많은 심리 증상을 경험한다. 가장 일반적인 심리 증상은 높은 위험 지각, 분노, 불면, 고립감 등입니다. 자, 두 번째 문단에서 봤었던 시간, 시각, 청각 왜곡이라는 지각 왜곡과 세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위험 지각, 분노, 불면, 고립감이라는 이런 심리 증상은 뭔가 성격이 다르죠. 따로따로 개념화가 되어 있는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병렬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어야 됩니다. 지각 왜곡과 관련된 것과 심리 증상으로 나왔던 것들, 이 녀석들 사이에 인과관계를 물어보는 선택지가 이따가 나오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그냥 이거는 이것대로 그냥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나가면 이러한 반응은 특히 총격 피해자 사망 시에 잘 나타난다. 총격 사건을 겪은 경찰관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각하게 되고, 그 다음 자신이 총격 피해자, 부서 동료 또는 사회의 분노를 느끼게도 하는데 왜 내가 총을 쏴야만 했던 것인가,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이와 같은 분노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을 때 양자 사이에 지각 왜곡이라는 것과 산문단에서 말하는 요 심리 증상들 사이에 얘가 증가할수록 얘도 같이 증가한다. 혹은 반대 관계다. 혹은 반비례 관계다. 이런 식의 양자 사이의 관계는 설정이 안 되어 있는 거 확인됐죠? 자, 이렇게 이제 정밀하게 분석을 하셨으면 선택지를 바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일단은 끝까지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심리 증상은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37%의 경찰관은 심리 증상이 경미, 그 다음 중간, 그 다음 28%는 심각했는데 어떤 경우에 이와 같은 심리 증상이 상대적으로 심해지는가? 이거는 총기 사용이 얼마나 정당했는가와 반비례한답니다. 즉, 수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혹은 권총으로 강력한 자동화기를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때는 불가항력이죠. 어쩔 수 없이 경총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정당화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총기 사용이. 그렇게 총기 사용이 정당화되는 상황일수록 심리 증상의 정도는 반비례한다고 했으니까 낮게 나타나겠죠. 이런 상황일수록 여기에 해당하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선택지 1번. 총격 사건 중에 경험하는 지각 왜곡 중에서 청각 왜곡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봤었던 것처럼 퍼센티지 수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은 시간 왜곡이었습니다. 83%. 그래서 1번 틀렸죠. 두 번째. 전체 미국 경찰관 중 총격 사건을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다. 첫 번째 문단에서 판단했죠. 대부분은 경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3번. 사망했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경찰관이 경험하는 청각 왜곡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심각할 것이다. 자, 이 피해자의 사망 시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심리 증상의 영역이었습니다. 3문단에서 총격 피해자 사망 시에 이와 같은 심리 증상의 반응들은 특히 더 잘 나타난다고 돼 있을 뿐 이게 상대적으로 지각 왜곡과 인과관계적 구조를 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번처럼 말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4번. 총격 사건 후 경찰관이 느끼는 높은 위험 지각, 분노 등의 심리 증상은 지각 왜곡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자, 위험 지각, 분노 등의 심리 증상, 지각 왜곡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이것도 사실상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설정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거는 후반부에서 살펴봤죠. 강력 무기로 무장했을 경우 경찰관이 경험하는 심리 증상은 반대의 경우보다 약할 것이다. 다 아까 분석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자, 이것도 그냥 알 수 있는 것, 판단이 가능한 것을 묻고 있는 내용 유치 법칙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문단, 탁주에 대한 어떤 그런 분류 기준, 탁주와 청주를 구분하는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요. 일단은 뭐 좀 애매한 용어긴 하지만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것처럼 청주는 18 EBC 이하, 탁주라고 말할 수 있을 어떤 그런 기준선은 350 EBC 정도이고, 막걸리는 1500 EBC 정도 이상을 이루게 된다. 이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은 일단 뭐 여기까지 봐도 딱히 어떤 개념적인 비교 구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이 막걸리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찹쌀 같은 것들을 쪄서 만든 지혜밥이 필요하고, 적당히 말린 지혜밥에 누룩, 효모와 물을 섞어서 술떡에 넣고 나면 우리도 좀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발효가 되죠. 그와 같은 발효의 과정을 거쳐서 술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술떡 안에서는 실제로 미생물에 의한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이 거의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녹말이 알코올로 바뀌게 되는 것인데요. 프로세스 중심을 그리네요. 자, 효모는 아까 같이 넣는다고 했었죠. 효모가 녹말을 바로 분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 녹말을, 지혜밥에 들어있는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이라는 이런 당분으로 분해하는 당화 과정은 누룩 같이 넣었다고 했죠. 이 누룩 곰팡이가 해줍니다. 그래서 누룩 곰팡이가 갖고 있는 아밀라제가 녹말을 결국 포도당, 엿당으로 분해를 하고, 이 당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당들을 효모가 알코올로 분해하는 발효 과정이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일단 당화 과정이 먼저 진행을 해야지 이 결과 당이 만들어지고, 그 당을 다시 뭘로? 알코올로 만드는 과정이 발효 과정이죠. 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논리적으로는 당화 과정 먼저 그 다음 발효 과정으로 가는 게 맞을 겁니다. 하지만 거의 이제 처음에만 그렇게 되지 그 이후에는 거의 동시에 일어난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과정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부분, 당화 과정과 발효 과정 중에 나오는 이 에너지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게 되며, 이 열로 술떡 내부의 온도인 푸몬이 높아지는데 너무 높아져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푸몬으로 맞춰주는 게 술의 어떤 그런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끝까지 다 해봤습니다. 1번 들어가 보죠. 청주와 막걸리의 탁도는 분명히 다른 거 1분단의 마지막 문장에서 확인했죠. 근데 알코올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이거는 아예 비교 대상이 아니었죠.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알 수가 없죠. 그다음 2번, 지혜밥의 녹말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열이 푸몬을 높인다. 자, 녹말이 알코올로 변하는 과정은 이건 전체적인 과정을 다 말하는 것이죠. 당화 과정과 그다음 발효 과정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고 그게 푸몬을 높인다고 마지막 문단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2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자,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 정도만 더 보겠습니다. 3번, 누룩 곰팡이가 지닌 아밀라제는 엿당이나 포도당을 알코올로 분해한다. 아니죠. 누룩 곰팡이는 녹말을 엿당이나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녀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아예 틀렸죠. 아예 틀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으로 다 쉽게 판단이 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만을 골라야 됩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좀 짧긴 하지만 어떤 개념적인 그 경제학적인 분석이 필요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 수식구조, 뭐가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 어떤 게 반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분모 자리에 들어가고 어떤 게 비례 관계에 해당하는 분자 자리에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경제학 테스트가 나왔을 때는. 자, 일단 추론이고요. 첫 번째 문단. 자, 첫 번째 문장 별게 없습니다. 산출물을 만드는 생산 과정을 생각해보자. 산출물의 가치에서 생산하는 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뺀 것이 순생산 가치입니다.
생산자가 생산 과정에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순생산 가치의 증가분이 1개, 순생산 가치인데 경제학자 P는 이를 사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로 구분했습니다. 뭔가 좀 여기서부터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는 느낌이 드시죠? 자, 일단은 1개 순생산 가치는 1단위 투입물 추가 시 생산 가치가 증가하는 분이고요. 이거를 다시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사적인 것은 한 기업이 생산 과정에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그 기업에 직접 발생하는 순생산 가치의 증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그 기업한테만 해당하는 가치분의 증가이고,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란 한 기업이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발생하는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에 요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죠. 얘랑 아예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 순생산 가치, 사적인 거에 그 생산에 의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빼고 편익을 더한 것이다. 즉, 사적인 것에다가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에다가 사회적 편익 은 더하고 비용은 뺀 녀석을 추가한 게 이게 뭡니까?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 개념인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녀석은 포함 관계와 관련된 정보를 읽는데 주의를 확실하게 기울여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 여기서 이 생산 과정에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나 편익에는 그 기업의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따로 구분해서 판단이 더해져야 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 구조를 보기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해보죠. 기억. A의 크기는 기업의 생산이 사회에 부가적인 편익을 발생시키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된다. A는 이 녀석이죠. 얘는 사회적인 편익 비용과는 별개였습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 이은 어떤 기업이 투입물 1단위를 추가할 때 사회에 발생하는 부가적인 편익이나 비용이 없다면 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사적 한계 순생산 가치가 곧 사회적 한계 순생산 가치와 똑같아집니다. 2번 맞죠? 2번 맞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 포함되어야 되고 마지막 디귿까지 봐야 되네요. A와 B가 동일한 투입물 1단위를 추가했을 때 각 기업에 의해 사회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같을 경우 두 기업이 야기하는 요 사회적 한순가의 가치의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 수가 있나요? 자, 1단위 추가했을 때 각 기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에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그것도 비용만 같을 뿐입니다. A기업과 B기업의 요 부분에서의 비용만 같다고 지금 설정된 것일 뿐이죠. 얘들에 대한 판단이 지금 현재 안 나와 있죠. 알 수가 없죠. 요 녀석의 크기가 동일하다고 바로 단정 못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15번 문제까지 내용 일치 부합형 문제, 그 다음 추론형 문제, 스타일의 문제, 언어 독해형 문제를 쭉 풀어봤고요. 16번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빈칸 채우기인데 이 녀석은 중간 부분 이상을 쭉 보시게 되면 그냥 단순한 빈칸 채우기는 아니라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문단의 후반부에서 논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논증의 흐름을 잘 따라가셨어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형식 논리학적으로 판단이 되는 그런 스타일의 문제였죠.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귀납주의 개념 설명해줬고요. 그러나 실제 이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실제 과학의 역사를 고려하면 귀납주의는 문제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상황은 다음과 같은 타당한 논증을 통해 제시될 수 있다. 자, 귀납주의가 뭔가 한계,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을 요 논증의 과정의 결론으로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어떻게 논증이 이루어지는가? 만약 귀납이 과학의 역사에서 사용된 경우가 드물다면 과학의 역사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귀납주의는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문장이 되게 길고
세 가지 항목이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거를 하나하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고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인가를 막 분석할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게 다음 문장만 봐도 자, 드물다면 뭐뭐 하지 않거나 뭐뭐 했다고 보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다음 문장에서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에잉? 이거는 요 녀석에 따른 결과물에 해당하는 두 가지 중에 전반부에 있는 녀석이었죠. 얘를 그냥 그대로 받아온 거네요. 그대로 받아온 거네요. 이게 참이라면 이렇게 받아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건 형식논리학적 조건명제식 정보 구조로 분석을 해서 풀면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이렇게 된다면 전하지 않았다면 발전하지 않았다면 귀납주의에서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귀납주의가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면 이거는 이 녀석이네요. 요 녀석. 그러면 귀납주의는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다 라는 판단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확실해졌죠? 확실해졌습니다. 정리를 해보죠. 드물다. 드물다. 그러면 바람직한 방향의 발전 없다. 바람직한 발전 아니거나 또는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요거는 연원 구조가 아닌 선언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 요거를 어떻게 최대한 간단하게 할 것인가가 조금 고민이 되겠지만 특징 발현이라고 좀 한자어를 써보죠. 드러내는 거라고 했으니까 특징 발현에 실패한다. 부정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부터 다시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요건 이 녀석이죠. 그러면 얘를 이제 좀 더 간단하게 한다면 이런 식의 구조를 취할 수가 있을 겁니다. A, B라고 하고요. 자, not A였죠. not A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다면 이 전체를 그냥 A라고 합시다. 부정된 거 전체를. 그러면 A이면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하지 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지식 정당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B가 맞다면 특징이 발현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귀납주의는 잘못된 이론이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추가적인 정보까지 다시 조건명제식으로 좀 가볍게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후반부 판단.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역사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귀납주의가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자, 결론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결론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귀납주의가 실제로 행해진 과학적 탐구 방법의 특징을 드러내는데 실패했다고 봐야 된다. 요 녀석이 참이라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A인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으로부터 다음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얘가 도출되기 위한 조건은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죠. 여기서는 이 녀석들이 전권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후권 부정을 해가지고 얘 A 혹은 B를 도출하는 것은 안 됩니다. 후권 부정하면 이 부정된 결과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이 첫 번째 A 이 녀석들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얘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드물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에 기억이 A 자리에 들어갈 녀석입니다. 어차피 A에 들어갈 후보로는 기억 아니면 니은밖에 없는데요. 기억, 과학의 역사에서 귀납이 사용된 경우는 드물다. 이거는 이 구조에서 바로 도출이 됐습니다. 자, 기억 들어가고요. 그 다음 디귿과 리을과 미음 중에서 어떤 게 들어갈지는 아직 이거 범위는 더 안 좁혀졌습니다. 1번, 2번, 3번 다 가능할 것인데 자, 일단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게 확정이 됐으니까 이것까지 나온 거죠. 자, 이 녀석으로부터 이제 다음 결론은 당연히 이 녀석들일 겁니다. 얘가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또는 B, A 또는 B라는 정보를 우리가 확정을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 또는 잘못된 이론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선언 구조로 연결된 게 도출되고 끝나야 되죠. 확정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고 확정 지어서 도출할 수는 없습니다. 선언 구조였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귿, 리을, 미음 중에서 디귿 잘못된 이론이고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얘는 연원 구조식으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틀렸죠. 리을, 귀납주의가 과학적 탐구 방법에 대한 잘못된 이론이라면 귀납주의에서는 수많은 과학적 지식을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자, 이거는 어떤 식의 진술이 되냐면요. 아까도 나왔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조건명지식 진술은 선언명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언명제를 다시 조건명지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잘못된 이론이라면, 인석이라면 귀납주의에서는 정당화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 이게 나온다는 거죠.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D,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이 항목 전체를 C라고 한다면 이 녀석은 D이면 C다라는 게 도출된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리한 거는 이 두 가지는 D 또는 C였죠. D 또는 C였습니다. 얘는 다시 조건명제를 선언명제로 바꾸면 not D 또는 C로 아까 봤었던 P 또는 Q는 P이면 Q이다로 전환되는 거를 역으로 다시 전환을 해보면 얘가 됩니다. 이거 서로 다르죠? 이거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니은은 도출이 안 되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미음밖에 안 되겠네요. 굳이 이 니은을 과정에 안 거쳐도 미음에 대한 그냥 독해만 딱 됐으면 아니라면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은 구조, 이와 같은 조건명제식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환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 녀석은 앞부분이 잘못된 이론이 아니라면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녀석은 not D이면 C다의 구조가 되는데 이거는 얘랑 똑같네요. 따라서 미음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도출이 되는 녀석이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서 봤었던 그 10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것이 선언명제적 구조가 되어 있는 문장을 바로 조건명제로 치환해서 보는 게 훈련이 많이 되어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양도논법. 양도논법을 통해서 확정적인 정보가 없을 때 이 문제야 본문 안에서 이와 같은 정보를 확정적인 정보로 준 거고요. 아까 봤었던 10번 문제 스타일로 본문에서 확정적인 정보, 출발점을 안 준 상태에서 어떻게 일단 확정된 정보, 참이다 거짓이다가 분명한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 양도논법을 늘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이와 같은 측면을 꼭 이 19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7번 문제. 일단 17번 문제부터 또 추가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기억에 대한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자, 이 녀석도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단의 내용, 프랑스 수도와 관련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을 때 후반부 정도만 보겠습니다. 이 논제의 관점에서 보자면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추어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정보의 자격을 갖는다. 그 내용이 어떤 사태를 표상하든 참을 말하든 거짓을 말하든 상관없다는 기존의 어떤 하나의 관점을 소개를 해줬고요. 두 번째 문단. 이러한 조건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내용도 참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제기한 게 진리성 논제입니다. 즉, 논제라고 말하려면, 정보라고 말하려면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추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미 있고 참인 자료라는 조건까지 갖춰야 된다. 이게 진리성 논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3문단에서는 이 진리성 논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또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3문단의 중반부 정도만 조금 더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그 진리성 논제를 반박했을 때 핵심은 무엇인가? 틀린 정보도 정보로 인정돼야 된다. 왜 그런가? 자료의 내용이 그것을 이해하는 주체의 인지 행위에서 분명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것도 충분히 정보라고 할 수가 있다. 그게 실제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역할 수행, 어떠한 행위 선택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면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정보라고 봐야 된다는 게 비판자들의 논지였습니다. 요 사례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따라가셨으면 큰 문제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본문의 내용을 정리한 상태에서 1번 발문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 진리성 논제를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성 논제를 비판하는 것. 일반 선집.
정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은 아니다. 자, 이 정보라는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사례에 대해서 누가 여기 산문단의 이런 케이스처럼 비판자들, 질성 문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와 같이 이 1번 선진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상적으로 이와 같이 정보라는 표현은 사용된다 라고 예를 가지고 왔던 것들이죠. 근데 1번 선지가 말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일상적 사례가 모두 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비판자들이 근거로 가져왔던 사례들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기억에 대한 비판의 방향이 아니라 기억을 비판한 사람들의 힘을 빼는 방향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건 방향성이 완전히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자료는 정보라는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 자,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춘다는 것은 첫 번째 문단부터 끝문단까지, 즉 기존의 관점, 두 번째 문단에서 확인했던 진리성 논제를 강조하는 관점, 다 공통점이죠. 양자 모두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올바른 문장 형식은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 참이라는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아닌가에서 차이가 났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 올바른 문법 형식을 갖추지 못한 자료는 정보라는 지위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기억도 인정하고 있는 녀석이었기 때문에 얘는 비판이 안 되겠죠. 비판자와 그 반박을 받는 사람, 양자가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요소를 비판의 어떤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자, 2번 그와 같은 측면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 3번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정보를 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의 자료, 즉 거짓인 자료를 숙지하고 있는 사람이 정보를 아는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 기억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주장 그대로죠. 참인 정보만 정보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죠. 자, 이거는 기억 자체를 보여주는 혹은 기억에 부합하는 정보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내용이 거짓인 자료를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도달할 수 없다. 뭔가 좀 애매한데요. 초점이 이게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거짓인 자료를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냐 없냐가 논쟁 지점이었는가요? 자, 비판자들이 제기한 문제는 혹은 비판자들이 근거로 삼은 것은 어디까지나 내용이 거짓인 자료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특정 행위가 도출된다는 겁니다. 그 행위가 자신이 의도한 결과에 도달하냐 마냐의 문제를 왈가왈부한 건 아니었죠. 따라서 이것도 논점에서 벗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 도달할 수 없다는 정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쪽에 어떤 타격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5번이 정답이 되네요. 거짓으로 밝혀질 자료도 그것을 믿는 사람의 인지행위에 의해서 분명한 역할을 한다면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뭐 사실 마지막 문단 후반부에서 우리가 다 살펴봤었던 이 비판자들의 핵심적인 논지이기도 했었죠. 자, 그 다음 18번 문제. 논증을 약화하는 것만을 골라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논증 평가형 문제를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사실상 첫 번째 문단이 끝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 인간의 본성과 관련해서 진화 과정의 결과로 생긴 복잡한 전체다. 여기서 복잡한 전체란 말은 단순히 부분들을 그냥 단순 합산한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뭔가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그 자체가 아니라 이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체, 관계망 같은 거라. 이런 식의 분석입니다. 또한 인간 본성이라는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체계들은 상호 간에 극단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그중 일부라도 인위적으로 변경을 하면 이는 불가피하게 전체의 통일성을 무너지게 만들 수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인간 본성을 인위적으로 변경하여 지금의 인간을 보다 향상된 인간으로 만들려는 다양한 메타휴먼 프로젝트 같은 게 있겠죠. 이와 같은 시도는 금지돼야 된다. 왜? 인간 본성 자체를 완전히 전체의 통일성을 완전히 무너지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지려고 하다가 인간이라는 존엄성 전체가 완전히 붕괴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시도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핵심적인 어떤 주장이었네요.
후반부에서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어 나오긴 하는데요. 사실 뭐 큰 맥락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시도가 이제 타당하다라고 분석하는 사람들은 잘못됐는데 왜 잘못됐는가? 인간의 본성, 인간 본성의 좋은 특성은 나쁜 특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자, 나쁘고 뭔가 한계가 있고 한 특성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전자, 좋은 특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전체 구조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이유 때문이겠죠. 자, 여기 얘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즉, 인간 본성을 선별적으로 개선하려 들면 복잡한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시도에 반대해야 된다. 자,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습니다. 약화하는 것을 골라야 되는데요. 기억. 인간 본성은 인간이 갖는 도덕적 지위와 존엄성의 궁극적인 근거이다. 이거 글이 말한 내용 중에 일부 아닌가요? 이 글이 말하는 내용 중에 일부. 자, 첫 번째 전반부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그것이 모여있는 복합체 전체가 그와 같은 근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기억은 인간 본성은 인간이 갖는 도덕적 지위와 존엄성의 궁극적 근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이 글쓴이가 정확하게 말한 게 아니고 그렇다고 글쓴이가 주장한 바에 대해서 반박의 자료, 반례가 되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기억은 그냥 약화, 강화, 어느 것과도 무관하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이건 이런 식의 구조죠. 인간 본성이 있어야 이걸 토대로 해서 지위, 그 다음 인간이 갖는 어떤 존엄성 같은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 얘가 얘의 토대가 된다. 이런 식의 정보였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여기서 봤었던 것처럼 인간 본성이라는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 즉 인간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복합체 전체다. 자, 이 복합체 전체라는 것의 결과물로서 존엄성이 형성되는 것이라고만 말했을 뿐이지 일단 본성 자체가 지위나 존엄성의 토대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 또한 인간 본성이라는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부 체계들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간 본성 이꼴 복잡한 전체라는 식으로는 설정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해석을 한다면 인간 본성이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전체죠, 전체. 이것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복잡한 전체입니다. 그러면 부여하는 것이 복잡한 전체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면 근거가 된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글쓴이가 말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를 약화시키는 방향과는 일단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이 두 문장을 연결해서 본다면 이거는 글쓴이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고 약간 좀 거리를 두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일단 약화의 방향은 아니라고 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틀렸죠? 두 번째 니은. 자, 모든 인간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 본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진짜 약화하는 내용이 되려면 글쓴이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어떤 말을 했었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 본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모든 인간은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 본성을 지닌 모든 존재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길 희망한다가 글쓴이의 논증에 대한 반박이 되려면 이와 같은 내용이 부정된 것을 글쓴이가 강조하고 근거로 삼고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글쓴이가 이렇게 말한 적은 없잖아요. 모든 인간은 지금의 상태보다 더 훌륭하게 되기를 희망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닌 인간도 존재한다. 이렇게 딱 못을 박고 진행했으면 모르겠는데 그와 같은 식의 진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건 초점이 잘못 맞춰졌다는 식으로 분석을 하시면 그냥 무관한 진술이다. 어쨌거나 약할 반영은 안 됩니다. 그러면 디귿밖에 안 남네요. 인간 본성의 하부 체계는 상호 분리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의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 변화는 모듈 내로 제한된다. 자, 글쓴이는 전번 부분에서 인간 본성이라는 복잡한 전체를 구성하는 하부 체계들이 상호 간에 극단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따라서 나쁜 것을 기준하려고 하면 좋은 것도 같이 영향을 받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했었던 것이죠. 근데 디귿은 분리된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 부분을 인위적으로 변경하더라도 그게 다른 모듈로 영향을 안 미친다.
이와 같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례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디귿은 약화시키는 사례로 적절합니다. 자, 이렇게 기억과 니은이 틀린 이유와 디귿이 왜 약화 사례가 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18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일단은 19번 문제, 그 다음에 20번 문제 정도까지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문제들, 아까 9번 문제 패스한 것까지 포함해가지고 나머지 후반부 문제들은 3교시 때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일단 19번과 20번까지는 정리를 가보죠. 자, 19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거죠. 일단 글의 내용은 다 참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골라야 된다. 첫 번째 문단, 일단 차기 전투기 도입에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4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행 시간이 길어야 된다. 정비 시간은 짧아야 된다. 폭탄 적재량은 많아야 된다. 그 다음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아야 된다. 4가지인데 각각 그런 경우와 그런 경우의 반대 둘 중에 하나임에 중간은 없다고 되어 있죠. 즉 그냥 OX 구도, 참 거짓 구도로 다 나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 시간이 길다. 그러면 비행시간이 어중간하다. 이런 건 없고 비행시간이 길지 않은 것은 그냥 비행시간이 짧다. 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정도로 짧다. 이렇게 바로 부정되는 결과물들이 쌍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적지 말고요. 비행시간이 길어야 된다. 이거는 비행이라고만 그냥 적겠습니다. 비행이 O인 것. 그 다음 정비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것은 정비가 O인 것. 폭탄 적재량은 적재 많은 것이 O. 공대공 전투 능력, 이거는 전투 O. 이런 식으로 이제 4가지 조건이 설정이 되어 있고, 두 번째 문단. 전투기의 폭탄 적재량이 많거나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다면 요 2가지죠. 그러면 정비 시간은 길답니다. 이건 짧을 때 동그라미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하면 적재가 동그라미 이고 오어 선언 구조.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다면 전투가 O라면 정비 시간은 길어지니까 정비는 X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상하고 왔죠. 반드시 참인 것을 고르는 거니까 명제논리식 정보구조 파악입니다. 두 번째, 비행시간이 길다면 공대공 전투 능력은 낮다. 전투는 부정이 되네요. 공군은 4가지 고려사항 중에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통과한 기종을 선정해야 되는데, 근데 공군은 위 고려사항 중에서 정비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조건만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시간은 무조건 짧아야 된다. 정비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냥 필수 항목으로 이거는 어떤 경우에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비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조건은 무조건 포함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정비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것은 차기 전투기로 선정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확실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선정된 것은, 선정의 조건은 일단 선정이 됐다는 것은 정비시간이 짧다. 요거는 무조건 충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조건들 중에서 어느 하나가 추가로 충족되는 그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겠죠. 다음 3문단. 한편 이번 전투기 도입 사업에 입찰한 업체들 중 하나인 A사는 비행시간이 길고 폭탄 적재량이 많은 기종을 제안했는데, 언론사에서는 A사의 기종이 선정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되나요? 이게 없잖아요. 자, A사는 어떤 비행기인가? 비행시간은 길고 그 다음 폭탄 적재량이 많은 녀석입니다. 이게 충족이 안 됐네요. 필수 조건이. 따라서 예측 틀렸겠죠? 자, 이후 공군에서는 선정 조건에 맞게 4가지 고려사항 중 2 이상을 통과한 기종의 전투기를 도입했는데, 그게 A사 기종이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돼 있지만 지금 이미 다 됐죠? 기억, 언론 예측은 옳지 않았을 겁니다. 왜? A사는 이 필수 조건을 충족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탈락했겠죠. 자, 그 다음 니은. 공군이 도입한 기종은 비행시간이 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바로 판단 못하고요. 이건 아까 이렇게 정리했었던 내용 있죠? 요걸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선정이 된 비행기는 무조건 정비가 O인 녀석입니다. 이게 출발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했었던 내용을 다시 뒤집으면 역을 취하면, 대우를 취하면
자, 정비가 O인 녀석은 적재와 전투는 전부 다 XX 부정이 됩니다. 근데 선정된 전투기는 정비가 O인 녀석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가지 충족될 수 있는 거는 이제 적재 빠지고 전투 빠지니까 뭐밖에 없습니까? 비행시간밖에 없죠. 그래서 비행시간이 무조건 긴 녀석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니은 확정적으로 참인계 도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만약에 입찰한 업체의 기종이 공대공 전투 능력이 높다면 이거는 입찰한 것이지 선정된 게 아니죠. 자, 입찰한 업체의 기종입니다. 얘가 아니에요.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냥 입찰만 했을 뿐입니다. 그 기종이 전투 능력이 높다면 대우만 취해주면 되죠. 비행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짧은 거죠. 네, 요거는 바로 두 번째로 정리한 조건 명제를 통해서 바로 도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자,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 그 다음 대화의 내용이 참일 때 기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형식 논리학적인 문제라는 것은 바로 파악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봤었던 기출 문제들, 오늘 풀어본 문제들 중에서는 형식 논리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많았죠. 대부분이었죠. 근데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조건명제식, 명제논리식 정보 처리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서 판단하시는 것이 더 직관적으로 쉽게 접근이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서희, 우리 회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A, B, C 업무 중 자신이 선호하는 것을 모두 고르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A와 B를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답니다. 일단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A와 B를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었다. 두 번째, 나도 그건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C를 선호한 사람은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C를 선호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B를 선호하거나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하는 것도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C 선호는 그냥 C, 그러면 A 선호 또는 B 선호,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녀석은 어떤 사람이 있다, 적어도 한 명 있다, 이거는 수로논리식 정보가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명제논리보다는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어떤 그룹을 시각화시키는 것이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서희의 진술을 봤더니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야. 어떤 사람은 A는 선호하지 않지만 B는 선호한다. 특징 진술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명제논리로 정리하는 것보다는 벤 다이어그램 형태로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볼게요. 일단 A, B, C 세 개의 선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정리를 해보면 A와 B를 둘 다 선호한 사람은 없답니다. 즉 여기 A와 B의 교집합 부분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C를 선호한 사람은 무조건 A를 선호하거나 B를 선호하는 것도 이미 알고 있지. 자, C를 선호한 사람이면 무조건 A를 선호하거나 또는 B를 선호하는 사람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갔지? 바로 판단되시겠죠? C만 단독으로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는 소리죠. 여기도 다 비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서희의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진술. A는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A가 부정된 겁니다. 그러면서 B는 선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이야. A는 선호하지 않지만 이 영역 전체를 부정하면서 B를 선호하는 영역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요 정도에다가 요 부분 C를 선호한 것까지 같이 공통 요소로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여기 경계선에다가 X 표시를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 영민이. 그럼 종범이 말한 것이 참이라면 이거는 결론이 아니고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요한 이제 마지막 추가 전제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종범의 말이 참으로 들어온다면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 B만 선호한 사람이라는 것은 자, A와의 교차점, 교집합에도 포함 없고 C와의 교집합에도 포함이 안 되는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도출한 정보는 일단 B의 그룹 중에서 A와 교집합 영역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C와 교집합 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까지만 정리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B만 선호한 사람이 적어도 한 명 있다는 것은 이 C와의 교집합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정보가 여기에서 필요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으면 이 부분도 없다, 이 부분도 없다 라는 게 도출이 된다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이 사람은 무조건 있다는 게 확정이 될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정리하면 시각적으로 딱 특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효율적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여주는 진술이 종범위의 말로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는 B와 C를 동시에 선호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를 찾아보면 4번 B를 선호하는 사람은 누구도 C를 선호하지 않는다. B를 선호하는 사람 중에 C를 선호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다 배제가 되는 거죠. 네. 진술 형태는 조금 다르게 나왔지만 얘가 반영이 되면 여기가 다 배제가 됨으로써 여기에 누군가 확실하게 있다는 것이 이제 도출이 됩니다. 아까 여기까지는 가지고 왔으니까요. 경계선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속할지 아니면 여기로 갈지 이건 아직 확정 못했던 상태에서 이 사람을 여기 왼쪽으로 확실하게 모는 정보가 필요했었던 건데 그 정보는 4번이었습니다. 요 교집합 부분도 배제를 시키는, 자, 그래서 4번으로 도출하셨으면 됐습니다. 나머지 선지를 지금 여기서 굳이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의 어떤 프로세스는 여기까지 왔으면 딱 요 부분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거 이미 좁혀져 왔을 거니까요. 자, 20번까지 이렇게 정리를 마무리하고 남아있는 문제들, 이제 21번부터는 다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추론형 내용 일치 부합형 문제입니다. 상대적으로 난도가 조금 높은 그런 긴 글들과 그 다음 좀 24번, 25번 같은 경우, 23번부터 25번 같은 경우는 과학기술 텍스트가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와 같이 이제 논리식으로 푸는 문제나 빈칸 채우기 문제의 난도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낮은 문제들이 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25번 문제는 빈칸을 과학기술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채워나가야 되는 문제여서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고민거리가 많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난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3교시로 들어가서 이 문제들에다가 아까 넘겼었던 9번 문제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